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3년 포괄임금제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이동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 포괄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내용을 넣었고요. 두 번째, 포괄임금의 개념 및 최근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신문, 뉴스 등등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장 임금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임금 관련해서 법적 근거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으며 이러한 통상임금에 의해서 통상시급이 나오고 통상시급을 기초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가장 대표적인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재보상금이나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 통상시급은 이 근로시간과 연동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시간, 이 약속한 약정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정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50%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근로시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연장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게 연장 근로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것을 야간 근로라고 해서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 법정 휴일이 되겠죠. 달력상에 보통 빨간 날들이 휴일 근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로에 8시간 이내를 근무했다면 휴일 근로수당 50%가 가산될 것이고, 그 휴일 근로에 9시간, 10시간 일했다. 그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50%에다가 연장수당 50%에서 100%가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임금 지급, 계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시간급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 시간당 얼마인지, 이 통상시급 만 원인지 뭐 12,000원인지 그런 사진에 약정한 통상시급에 근거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시간급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고정급은 최초 정한 기간, 뭐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 며칠 이런 기간 동안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이 시간급과 고정급에서 기준의 차이는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매년 2월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8일 정도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30일, 31일이 있다 보니까 2, 3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간급으로 하자면은 2월달에 근로한 시간이 당연히 일수가 작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월급이 작다면은, 고정급인 경우에는 28일 일하든 30일 일하든 처음에 약정한 월급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2월 달에도 300만 원, 3월 달에도 300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급과 주급. 1급은 하루 약정한 근로시간을 완료 시에 약정 1급을 지급한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10만 원 지급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건설 일용직들, 뭐 알바 이런 분들한테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급, 주급도 마찬가지로 일주 만근씩 6일 일하든 5일 일하면 얼마 주겠다. 그랬을 때
지급하는 것이 주급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죠. 달력상 1개월 개근 시에 약정 지급액을 한 달에 250이든 300이든 500이든 한 달 개근했다면 지급하는 것이 월급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급은 연간 총 지급액을 뭐 3천만원 주겠다, 4천만원 주겠다. 그러면 그 4천만원이든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연봉에다가 퇴직금도 포함해서 1년만 근무한다면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5천만이다. 그렇다면은 뭐 13분의 1로 해서 12분의 1이 아니라 13분의 1로 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2장 포괄임금의 개념 및 최근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고정 OT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다. 즉 법령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통으로 월급액이나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일당 뭐 20만원, 월 300만원, 그냥 뭐 구분 없이 월 3만원 주겠다. 이런 것이 정액급제라고 한다면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기본급, 예를 들면 뭐 기본급 200만원, 나머지 법정 대수당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 주겠다. 이런 것이 정액수당, 수당만 통칭하는 거죠.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그래서 수당은 뭐 연장, 야간 수당 구분 없이 통으로 주겠다. 그래서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얼마이든 위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통으로 전체 300만원 주겠다. 기본급 200, 수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주겠다. 약간 차이가 있죠. 1이든 2이든. 그리고 뭐 당신이 근로자가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든 연장 추가로 더 몇 시간을 일하든 따로 내가 지급하는 거 없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있다는 것이 이게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액급제든 정액수당제를 말하는 이런 것들을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 OT를 통칭하여 포괄임금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의 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있는데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급을 기초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시간급.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다. 시간급이 있으면 그 시간급에다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 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감시 단소적 근로자, 뭐 경비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로 형태와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에서 형성된 지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문서, 객관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다음에 근로 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세 번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루에 연장 수능 시간을 계속하고 일주일에도 뭐 20시간, 30시간 하는데 월급은 200만원 받는다. 연장 수당 계산하면 300 이상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엄청 낮겠죠. 그래서 합의가 했더라도 그리고 1, 2가 해당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많다면은 이런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등의 쟁점에서 흔하게 분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시각적으로 보자면은 포괄임금 계약을 정액급제, 즉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 안 되고 통으로 하는 거죠. 임금 100만원 지급한다. 그리고 관료놓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 포함되어 있다. 연장, 야간을 하든 안 하든 포함시켜놨다는 거죠. 뭐 시간도 구분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액, 수당을 정액으로 한다. 이 부분은 기본임금하고 수당을 구분했어요. 그렇지만 계율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임금 100만원에 기본임금이 70만원이고 법정수당 30만원이다. 이 법정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다 포함되었다. 그래서 총합계 100만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위에하고 밑에 똑같이 월급 100만원 주는 것은 똑같지만은 밑에는 30만원을 구분했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가 지급 의무라는 것은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내가 임금을 좀 적게 받은 것 같다. 연장 근무를 더 많이, 야간 근무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법적인 연장 수당, 야간 수당을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적게 받은 것 같다고 해서 추가 지급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이런 의미죠. 즉, 요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포함해서 30만 주었다 또는 100만원 다 합쳐서 주었다 이런 것들이 유효하냐? 유효하다면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 유효 인정 요건으로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이런 것들을 조건과 사정을 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네, 포괄임금제 관련 참고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관련 판결들이 점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즉 포괄임금제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대부분에서는 2010년도, 2009년도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체육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근 판결에서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체육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라. 퉁쳐서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단체협약 등의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 등을 정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뒤에서 살펴보는 버스회사 사례인데요. 이런 대부분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2022년 대법원 사례에서 보자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각종 수당 미지급받았다 차익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법정 재수당을 포함한 포괄 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2011년도 임금협정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유효하다. 그래서 회사와 노사가 협약한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을 유효하다고 보았는데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의 1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 바
위 임금협정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노사협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도 다 포함해서 포괄임금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1.5배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에는 휴일이 뭐 포괄임금으로 한다고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5% 가산해서 지급했다면은 별도 휴일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약정이 아니라 실제 일한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라. 그래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이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직, 대표적인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죠. 영업직에 대해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회사가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서 월 25시간의 연장 근로를 가정해서 임금을 특근수당으로 지급해왔대. 25시간. 그런데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고등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58조 1항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피고회사의 영업직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대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업직 근로자들은 방문 거래처, 방문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즉 뭐 아침 일찍 회사에 집을 나서서 그 회사에 9시 방문한다. 그러면 먼 데라면 7시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 7시에 일을 다 봤다. 그럼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퇴근할 수도 있겠죠. 뭐 1시든 2시든. 또는 오히려 늦게 퇴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문 거래처, 방문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방법이 없다. 뭐 아무리 이제 뭐 근로 감독 근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외근 중일 때 거래처 방문했을 때 뭐 다시 회사를 방문한다는 것은 일을 다 그날 영업을 다 했다면은 굳이 회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굳이 몇 시간 일했냐 그런 걸 다 체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직 근로자들과 피고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를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의 판매수당이 임금의 평균 40%에 이르는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특히 월급도 판매수당, 실적이죠. 임금의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들한테는 40%를 차지하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뭐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자기가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해야지 임금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게 뭐 쉽게 말해서 농땡이 피운다 이렇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임금제 방식이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한다. 이 말은 뭐냐? 그 영업사원들이 그날 실적을 다 충족했다, 영업을 잘했다 하면은 일찍 퇴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연구직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부정한 판결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최근 사례죠. 이 근로자들이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를 시간의 근로수당의 지급에 가름해서 하는 포괄임금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의한 계기는 A 회사, B 회사가 항공기사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통합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합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단체협약 취급칙 등의 시간의 근로수당 등에 관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오히려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일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간의 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근로 형태나 의무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굳이 포괄임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근로자별 연장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뭐 퉁쳐서 하기에는 개별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피고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회사에서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를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즉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네, 포괄임금이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적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4,800만원, 4,800만원 똑같은 근로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월급을 책정할 때 근로계약서에 400만원의 월급이 동일한데 계약서에는 매월 급여 400만원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됐다고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이 400만원의 기본급을 329만원 정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30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70만원 정도를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봤을 때는 두 계약, 요 계약하고 요 계약은 둘 다 약간 다르지만 액수는 지급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약간 다르죠. 그럴 때 포괄임금에 해당되느냐? 요 사례는 통으로 한 거니까 포괄임금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괄임금에 해당한다. 오른쪽 경우는 고정수당이 지급하는 것이라서 실제적으로는 포괄임금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의 포괄임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니니까 법원에서 판례에서 형성되는 조건들, 명시적인 동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다. 그럼 왼쪽은 통으로 한 경우는 물음표 해놨다는 말은 뭐냐, 이 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실제 사업장의 현황, 실제 근로하는 환경을 살펴봐야지 알 수 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했는지 등등 합의를,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 여부를 보자면 이 사례는 포괄임금에 아까 봤던 어떤 요건들이 해당이 안 된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고정수당을 구분했다면 유효하다. 그리고 추가 지급할 사유가 요 왼쪽은 발생한다면 무효라면은 이 400만원에 대해서 209시간, 월 유급시간 209시간이죠. 요것을 나눈다면은 시급이 거의 2만원 정도 되겠죠. 2만원은 통상 시급 2만원 기준에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는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야간을 구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4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한 달에 30시간 이내로 근무를 했다면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는 30시간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50시간, 60시간 일했다면은 그 차이가 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할 이유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30시간 이내에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예시를 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왼쪽 경우에 포괄임금을 무효가 된다면은 개선 방안은 오른쪽처럼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분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포괄임금제 관련 정책 등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임금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몇 달 뒤에 10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하는 사업장이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은 이것을 실시는 안 되고 보완하겠다면서 지침을 뭐 새롭게 이제 보완하겠다고 이게 공지가 됐는데 계속 지침이 발표가 안 되고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짜 야근 건전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022년 12월 19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뒤이어서 2023년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그 중에서 사용자의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 말까지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시간 조작 등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시세 등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돌입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날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 오남용 건절해야 한다. 폐지하면 편법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화가 된 것이 있는 건데요. 노동부 장관이 오남용을 건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노동을 건절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고민이 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포괄임금제가 이슈라기보다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있죠. 그 연장 근무 시간을 월 69시간, 주 69시간 이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연동되어서 이 포괄임금이 뭐냐면은 근로시간을 연장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약정한 계약서에 명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포괄임금, 연장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근로시간을 뭐 51주 12시간에서 69시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연동하려면은 포괄임금이 약간 애매하게 법에도 없는 판례에서 형성된 포괄임금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지 다른 69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연장 근무 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같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포괄임금제가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좀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등등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는데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임금 산정 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여기 간단하게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어떤 우려가 있는지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CBS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작년이죠. 작년 뭐 이맘때인데 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가 72.57%, 폐지할 필요가 없다 22%, 잘 모르겠다 5.71%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폐지하는 게 좋은지 폐지 안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가 좀 법적인 것만 아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뭐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하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런 의미에서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겠다 등등의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본 설문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한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포괄임금제 도입 현황이 57.9%가 사업장에서 도입을 한 사례고 미도입은 42.1%입니다. 그리고 직군으로는 일반 사무직 94%, 영업직 63.7%, 연구개발직 61% 등등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직군에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도입했고 생산직, 경비직, 시설관리직, 현장 유지에 근무하시는 직군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이 좀 낮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냐, 폐지하는 게 좋은 것이냐,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29%, 아까 작년에 한 것은 노컷뉴스 한 것은
70%가 이제 넘었는데 좀 반대죠. 그럼 유지하는 게 낫다. 이게 70%. 아까는 20 몇 프로였는데 조금 아까 이제 뭐 3년간의 사이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통계 당시에 설문조사 당시에 뭐 설문 항목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찬반하고 지금 찬반은 좀 다르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원칙금지에 대한 반대예요. 왜 원칙금지에 반대한다? 즉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86%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 즉 지침 마련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실근로시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포괄임금 건품의 기본급하. 포괄임금 폐지하면은 근로자들이 그 이제 기본급하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초과 근로수당, 환급소송 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임금비가 증가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사례로 그냥 폐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자, 이 사례는 경향신문에서 기사 나온 것인데요. 2022년 11월 21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아주 최근의 기사죠. 경향신문에서 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기사 나왔습니다. 뭐 주 야간 스케줄 근무로 주당 73.5시간 일한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그런데 회사는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아주 안 좋게 표현하고 있죠. 회사가 야근 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 근로수당을 왜 못 받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뭐 설명이라도 해서 설득이 된다면 괜찮은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낙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보상 없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쌍갑에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 재단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뭐 설문조 뭐 통계를 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죠. 포괄임금제는 10명 중 3명에서 4명꼴로 적용받고 있다.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37.7%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뭐 여기 선업명하고 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 사례를 보자면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이었다. 뭐 회사 물량을 맞추기 위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 일했다. 좀 많이 일찍 출근한 거네요. 시간의 근무수당은 주 4시간만 적용됐다. 또 다른 사례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연장 근로하고 집까지 와서 일했는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일한 건가 싶다. 그래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 포괄임금제가 흔히 자유이용권에 비유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구성 항목에서 연장 근로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12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굳이 하루에 일주일 12시간이면 하루에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굳이 하루에 2시간이 실제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안 주는 것이죠. 최대한 2시간까지 뭐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제한 뭐 제한은 있죠. 2시간이니까 법정 제한을 지키려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한 없이 이용하려고 한다. 연장 근로 한도 최대한까지 장시간 노동을 지시하게 된다. 즉 최대 주 52시간까지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도를 넘기면서 지시하는 때도 잦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례도 있죠. 뭐 실제로 이제 회사가 조작을 했다고 뭐 하니까 감독관은 회사가 출퇴근 기록부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신 노동자의 모성도 위협받고 있다. 이 2시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는데 회사 측에서 뭐 노동시간 단축하고 있으니까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는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대놓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임금제 월급으로 191만 6,670원 책정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191만 4,400이니까 이거보다 뭐 2,000원 더 많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회사의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 평일 8시간에다가 토요일도 격주로 뭐 3.5시간을 더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주 40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니까 이 191만 4,440원보다 더 많이, 당연히 2,000원 이상이 아니라 뭐 몇만원, 몇십만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대 계산하니까 201만 8천원 줘야 되는데 191만 4천 주니까 10만원 정도를 적게 주고 미지급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그래서 방치해온 정부, 이 와중에 노동시간 유연화. 그래서 이제 빠른 사업주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를 직장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분명하게 명시해놓고도 포괄임금을 산정했다. 시간 계산한데도, 계산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포괄임금을 넣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출입카드 기록이 다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포괄임금을 약정한 것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꼭 참고 넘어간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집에 갈 때 이런 야근 서류도 다 들고 온다. 집에, 회사에서도 일 다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며칠 뒤에 노동부에서 반박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인터넷 주 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지침 발표를 계속 미뤘고 임기가 끝나면서 지침도 유한무한했다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는 현재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뭐 한 달에 30시간이다 20시간이다 했다면은 그보다 초과된 연장 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 차액을 정상 지급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에서 이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기재되는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어가지고 이전보다 많이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좀 이어지긴 하는데요. 정부가 포괄임금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뭐 이전 정권, 현재 정권까지 연결해서 다 조금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2017년도 이후부터 뭐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 그래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미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정한 월 급여액은 모두 기본급으로 간주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고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5월 400 주겠다고 앞에 본 사례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그 400만원 전체를 기본급화해서 시급을 책정해야 된다. 통상 시급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은 통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아까 받듯이 400만원이다. 월급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191만 4천을만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잡고 나머지 210만원 정도는 다 연장수당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서 기본급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처벌이라기보다는 미지급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정한 금액, 월 전체 금액 모두를 기본급화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대로 사실은 인식해서 포괄임금 계약에 쉽게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해서 포괄임금 제도를 이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노동시간 기록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아까 뭐 사례로 영업직 이런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은 매일 고정된 시간에 출근하고 매일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이런 사무직이나 이런 분이 있다면은 요새 전산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그 출퇴근 기록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쓰시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렵다, 뭐 산정 가능하다 등등 이런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분쟁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괄임금제 관련된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사업장 현실을 인정해서 반영해서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까지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노사 간의 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것을 주요 요건.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약간 완화됐죠. 노사 간의 합의, 그 다음에 불이익이 없는 정도.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기 빠져있죠. 이중 노사 간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업무의 성질, 단념이나 취업규칙 내용, 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다. 이 정도만 약간 좀 느슨하게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포괄임금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뭐 느슨하게 엄격하게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웬만한 포괄임금제를 좀 편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나중에 나온 판례에서는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하는 뜻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제 직원 근무 의욕 고취 좀 쉽게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대부분 판례 이후부터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좀 금지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 즉 엄격하게 적용해라. 특별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포괄임금제를 쉽게 적용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기존 판결이 인정했던 포괄임금제 요건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개별 사업장마다 진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꼼꼼히 따져볼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졌는데 2016년에 노인센터 요양보호사들이 감시 단속 근로자로 구분되어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사례에서 이 업무는 높은 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임금 계약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더라. 그래서 포괄임금이 무효다. 뭐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교수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판례 이론으로 인정되어 왔던 포괄임금제가 존립할 공간은 매우 좁아진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앞의 사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다면은 요 머니투데이 최근 기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은 복불복이다. 포괄임금이 정부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A약품 제조업체에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고정 월 52시간의 고정 OT를 지급한다. B과장은 월 평균 5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52시간분의 연장 근로를 받고 있으니까 일종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다. 이해가 비슷하죠? 뭐 내가
근무도 안 하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D 대리는 휴일 근무가 없는 달에는 보너스를 받는 기분.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연장 근무 수당이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 반대로 유독 연장 근무가 많은 달에는 내가 일한 근무 시간보다 적게 나오니까 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한다.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런 의미의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 그래서 근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생길 수도 있다.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다는 의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요거 관련해서 또 어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 포괄임금 고정OT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당장 없애면은 두 쪽 다 근로자나 사업주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또는 단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고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난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자면은 해당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매일, 매주, 매달 연장 근무를 다 하지도 않을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폐지를 고정 OT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연장 근무를 끈끈이 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제나 고정 OT제로 합의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 대부분이다.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면 그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는데 이는 고정 OT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등등.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신중해라. 뭐 그런 의미의 기사였습니다. 자, 요 기사는 한국기자협회라는 이제 기자들끼리 모인 단체겠죠. 이 기사인데요. 이건 좀 제가 좀 특이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언론사들 어쩔 수 없이 포괄임금제 아니다. 경향연화하는 게 아니던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문통신사 포괄임금제 현황 조사했다. 언제? 아주 최근입니다. 5월달 2024년 5월 2일 최근이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기자들도 포괄임금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 자기들도 포괄임금제를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죠. 설문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여기서 기자협회에서 취재한 결과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등 종합일간지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10개 신문사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예,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 근무 시간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체계가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됐을 뿐이다.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대유소진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등등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포괄임금제다.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은 150%를 주는데 한국일보도 급여의 30%를 수당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휴일 근로시 대유 1일 발생과 함께 4만원 준다. 증액으로. 4개월 내 대유 미소진 시 6만원 지급한다. 이 말은 이제 개인마다 월급에 따라서 통상 시급이 있고 통상 1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상 1급대로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정액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요 경제지들은 모두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평일 연장 야간 근로 시간 외 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기사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와중에 최근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좀 개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2018년도에 연장 야간 수당을 시급제로 포괄임금제 수당을 시급제로 바꿨다. 그래서 대유 사용을 우선할 때 대유 미소진 시에는 평일 연장 근로엔 9,000원, 밤 10시 이후로는 야간 근로에 50% 가산한 13,500원 등등으로 시급을 수당을 준다 하고 있고, 연합뉴스도 시급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시간당 12,000원, 휴일엔 21,000원 등 야간엔 7,000원을 더한 금액을 준다. 그래서 뭐 나름 연장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겨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예 정확한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 시간을 1.5배 해서 보상 휴가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진 시간은 통상 임금을 곱해서 돈으로 준다. 등등 뭐 나름 잘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예시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일본도 업계에서 기록과 입증이 가능한 임금 제도가 도입된 사례는 그간 언론사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균열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여기 올린 이유는 기자들도 포괄임금의 부당함, 안 좋은 면을 인식을 하고 일부 사업장,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했다면은 이것을 뭐 기사화해서 다른 신문사, 다른 사업장, 일반 사업장에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유불리, 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자면은 경영계에서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진 않다. 뭐 감내 가능하다. 크게 타격이 없다. 이런 의견도 많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임금제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합의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악용하는 데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정한 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잘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잘 지키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의견으로는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기간 제도 변화 폐지한다면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총액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 인상 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만약에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책정되어 있던 포괄임금 연장수당이 실제로 연장수당 근무를 안 하니까, 안 하는 달에는 그걸 50만원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월급이 줄어드니까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런 뭐 의견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다른 의견으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근로기준에 맞춰 개편하되면 해당 기업들로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확한 법정 수당의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 기록을 위한 시스템이라 제도를 만들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냐, 그 문제가 즉 종전에 비해 철저한 근로시간 관리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연장 근로수당 등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싶은 기업으로서는 기존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등을 근로시간에 제외한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겠죠. 뭐 자기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월급 제하더라도 담배
피를 가겠다, 급히 마시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 의외로 월급에서 많이 빠진다면은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못 취할 수 있겠죠, 이전처럼.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시간 관리로 인한 새로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즉, 내가 이전에는 커피나 담배 피러 갈 때는 자기 크게 약간의 눈치만 보고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월급에서 까이니까 뭐 직장 상사, 자기 부서장이나 뭐 상사에게 보고하고, 저 담배 피우고 오겠습니다, 뭐 10분 까십시오, 커피 마실 테니까 5분 까십시오, 20분 까십시오, 뭐 이렇게 뭐 서로서로 보고도 하고 체크돼야 되니까 새로운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포괄임금제 관련 쟁점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고정 OT 계약 시 연장근로 지시 위반 관련한 사례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 최대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뭐 일주일에 12시간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사용자 미리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 한다, 30시간 한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적 사전 합의를 했다면, 이런 포괄적 사전 합의에 근거해서 일주 최대 12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연장 근로를 아무 때나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근로자가 연장 근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될 것이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사업주가 우리 회사 연장 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에 12시간씩 연장 근로 합시다, 뭐 일주일 12시간, 뭐 4주에서 48시간, 한 달에 48시간 이렇게 합시다. 근데 실제로 12시간 하는 일 없어, 이렇게 말해서 그걸 따라서 그냥 그렇게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두세 달 동안은 연장 근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한 달에 1시간, 2시간 있을까 말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두세 달 있다가 사업주하고 트러블이 발생했어, 또는 부서장하고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부서장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계약서에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도록 됐으니까 당신은 남아서 하루에 2시간 더 연장 근무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될 수 있지만은, 연장 근로의 사전 합의라는 계약 내용이 존재하는 문제와 그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으로 내려지는 연장 근로 명령 자체가 부당한지 여부의 문제는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즉, 계약이 존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시 명령이 실제로 타당한 명령이냐, 정당한 것이냐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보자면은, 계약 내용은 뭐 유효하다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연장 근로의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 그래서 연장 근로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즉 이러한 무리한 연장 근로 명령의 남용이 있다면 연장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따로따로 따져봐야 된다. 즉, 근로자에 대해 각 근로자가 연장 근로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어차피 그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편안하게 오늘 그냥 정시에 퇴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주나 상사가 뭐 2시간 더 있다 가라 고 한다면은 전혀 예견 가능하지 않죠. 특별한 바쁜 일이 설득될 만한 합리적인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지 여부, 연장 근로의 의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연장 근로 명령 시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 그날 오후가 됐든 아침이 됐든 오늘 일이 바쁠 수 있으니까, 저녁에 바쁠 수 있으니까 좀 늦게 가요, 또는 처음 채용 때부터 우리 회사는 언제 갑자기 일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면접 때라도 일을 했다면은 그런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한 협의 가능성 등등이 고려해서 개별적인 연장 근로의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보장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한 협의 가능성 등을 열어두는지 등등 좀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사전 지급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는 다음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것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말 그대로 그 사후에 지급받는 수당인데 휴가도 가기 전에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차휴가의 사전 매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전 매수는 위법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를 살펴보자면 회사 입장에서는 추후에 한 번에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매달 나눠서 주는 게 부담이 적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처음 입사할 때 채용 시에 급여가 뭐 몇만원 몇십만원 더 많아 보이는 효과.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했으니까 근로자가 나중에 연차 휴가를 사용을 자제하려는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러한 대가로 발생한 2023년 연차 휴가에 대해서 23년 연초에 바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2023년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분할 지급하는 포괄 산정형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네, 본사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포괄 산정형 지급 방식이 포괄 임금제와 유사하므로 이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술이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당으로 주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미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연차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나중에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 차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이를 지급한다. 자, 요 세 가지 사례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면은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건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당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은 수당을 주더라도 휴가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휴가를 만약 근로자가 갔다면은 먼저 준 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 수당보다 나중에 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더 줘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차액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노동부 노동부 민원 상담에서 나온 지뢰외시 내용입니다. 5년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매달 월급에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받았다. 1년 넘으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사용 연차는 지급 못 받는 거냐? 하니까 뭐 매달 지급되었던 거하고 불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아까 내용 비슷하죠. 다만 연차휴가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월급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뭐 그래서 휴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반대로 월급에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의 회시입니다. 네, 요 사례도 최근 사례인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되어 포기되어 있으면 연차 수당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 선지급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으며 다만 노사 간에 합의하여 포괄임금 계약 등에 포함하여 선지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을 정할 수 있지만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한 미사용 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 기준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변수가 발생했다면 그 차액도 당연히 선지급한 수당하고 차액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례는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라니 기지급된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 사용은 월급에서 공제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괄 연차 수당 계약서가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 수당보다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은 지급돼야 한다. 그리고 노사 간 명시적 합의를 통해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향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했다면은, 그래서 돈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근로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하에 연차 휴가로 선사용한 날의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임금을 근로자가 반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사례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지만 이 포괄임금에 주말수당까지 붙어 있다고 하여 주말 근무까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다른가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68시간까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수당도 따로 안 받는 거 안 받는데 이렇게 오래 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는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합의한 시간을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산으로 지급해야 하고, 만약에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뭐 68시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여기서는 딱히 답을 안 달았는데 다긴 달았죠. 계약 68시간 계약하였더라도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68시간 주말 시간 근무 포함해서 12시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했다면은 뭐 계약서에 68시간까지 월급 뭐 300만 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차액을 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거의 1시간 좀 넘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어,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사에서 포괄임금제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 포괄임금제가 그렇게 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신문에서 나오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뭐 새로운 게 나왔는가? 어떤 기준이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